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 이론과 관련해서 납세지에 대한 것부터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납세지라는 거는 어디다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개인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소지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겁니다. 거주하는 장소는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갑이라는 근로자가 갑이라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거주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갑이라는 거주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갑이라는 거주자가 만약에 집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집 주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근로자가 강서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개인 사업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업장은 부천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부천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 주소지가 아니라 이 거주자 개인의 거주하는 장소, 주소지가 되는 거니까 강서세무서에다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비거주자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상시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잠깐 와서 사업을 하고 만약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어디가 납세지일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미국에 있는 그 세무서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거. 자,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다 그러면은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없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납세지로 하겠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자, 이 갑이라는 거주자가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장도 있을 거고 이 주소도 있을 거예요. 그쵸? 거주자의 주소도 있을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사례처럼 소득세 신고는 강서세무서에다가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천세무서에다가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자, 이렇게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부천세무서에다가 소득세 신고 납부할게요. 라고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이렇게 따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사업장 주소지를 납세지로 지정을 했다면 사업장이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종로로 사업장을 이전했어요. 종로로 이전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납세지가 바뀌었다는 거를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 신고서를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종로 세무서장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할 때,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바뀌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만약에 했다면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또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사업소득도 있다 그러면은 사업장 소지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변경됐다라고 한다면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면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소득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이 소득세 계산 구조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종합소득의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쵸? 이 6가지를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했었어요. 종합소득.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6가지 소득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는데, 자, 그럼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이, 이 소득이라는 이 기준은 수익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자, 이 소득의 의미는, 소득세법에서의 이 소득의 의미는 수익을 말하는 걸까요? 순이익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소득세에서 이 소득을 수익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세에서 이 소득의 의미는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수익을 기준으로 만약에 소득세 매긴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장사를 크게 해가지고 올해 한 해 동안 매출액이 100억이 났어요. 이렇게. 그럼 100억을 소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세율이 45%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자가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105억만큼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 개인 사업자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5억만큼 손해가 나는데 이 개인 사업자한테 갑자기 야, 100억에 대해서 너 45% 세금 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소득세법에서의 그 소득의 의미는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구하는 건데 소득세법에서는 수익을 수익이라고 안 부르고 수익을 총수익금액이라고 불러요. 수익을 뭐라고 부른다, 여러분? 총수익금액. 비용을 비용이라고 안 하고 필요경비라고 불러요. 이렇게. 비용을 뭐라고 한다? 필요경비라고 불러요. 필요경비. 자, 자, 우리 소득세에서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 순이익을 소득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각각의 종합소득, 소득별 소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자 소득의 총수익금액에서 이자 소득과 관련된 필요 경비를 빼서 이자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자 소득의 필요 경비는 제가 지금 여기 교재에 보면 0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자 소득의 필요 경비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배당소득 볼까요? 그럼 배당소득의 총수익금액에서 배당소득과 관련된 비용이 있을 건데 그 비용도 0이라고 돼 있어요. 0이라고 제가 해놨죠? 여러분, 이자와 배당소득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금융소득. 이자랑 배당소득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자나 배당 소득은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자나 배당 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이 아니잖아요. 불로소득이에요. 근데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이 아닌데 비용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종합소득 중에 이자나 배당소득은 비용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불로소득이라 안 하는 거예요. 자, 비용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이 총수익 금액 자체가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개인 사업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개인 사업자들은 장사를 해가지고 물건을 팔면 매출이 생기잖아요. 그 매출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다. 그 매출액을. 정확히 말하면 순매출액이에요.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매출에서 차감되는 거예요. 순매출액. 그 순매출액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업활동을 하게 되면 매출 수익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도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 필요경비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매출원가. 상기업이다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 그리고 또 어떤 거?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이런 것들이 우리 장부 기록할 때 비용이잖아요. 그럼 사업자들은 장부 기록을 해가지고 장부 관리를 하니까 이런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매출 수익에서 이런 매출원가, 판관비 이런 필요경비를 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 소득금액.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럼 근로자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냥 총급여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총급여액.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근로자들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까요? 비용이 지출되겠죠. 그죠? 차비도 쓸 거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또 밥도 사 먹고. 근로자들도 비용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들은 복식보기로 차변되면 장부기록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일이 지출한 이 비용을 다 기록하고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사업자들이야 장부 기장을 하니까 이런 매출원가, 이런 판관비, 이런 비용이 다 장부에 의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이 개인들은, 각각의 개인들은 이걸 다 장부 기록을 할 수 없으니까 실제 비용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비용을 빼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유를 정해놨어요. 너 총급여액이 얼마면 몇 퍼센트 비용으로 빼줄게.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필요 경비적 성격으로 빼주는 거. 이거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 경비적 성격이니까 우리 비용을 필요 경비라고도 하고 또는 소득 공제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 공부할 때 필요 경비다, 소득 공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로자들도 비용을 빼줍니다. 그 비용을 뭐라고 한다?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요. 빼고 남은 그 소득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의 각각의 소득별로 총수익 금액을 구하고 관련된 비용을 빼서 각각의 소득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수익이에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나이 들어서 내가 국민연금을 타면 연금소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연금을 타시는 이런 분들, 그럼 연금소득이 생긴 건데, 연금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연금소득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식비도 들어갈 거고, 그렇죠? 생활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연금소득과 관련된 걸 막 장부로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비용을 빼주는 게 아니라 요 총 연금 받은 게 얼마면 얼마의 비용처럼 빼줄게 라고 이렇게 연금소득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다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금소득공제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연금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연금소득만 있어요? 기타소득도 있어요? 기타소득도 있죠. 그럼 기타소득의 총수익금액에서 기타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여기 지금 기타소득공제가 아니고요. 여기 필요경비예요,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미스가 났네요. 필요경비입니다. 이런 필요경비를 뺀다라는 거예요. 거기 기타소득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다. 기타소득공제 이런 건 없어요. 복사가 되면서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자, 필요경비입니다. 자, 그래서 기타소득의 총수익금액에서 기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필요경비를 빼서 기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소득별 총수익에서 관련된 필요경비를 빼서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나온 게 이게 바로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이걸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공제를 뺍니다. 종합소득공제를 빼는데 종합소득공제 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적공제예요.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공제예요. 그래서 본인을 포함해서 딸린 식구가 많다. 뭐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나 이런 가족이 있다 그러면 연령과 소득 요건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한 명당 150만 원을 비용으로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득공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소득공제, 요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를 빼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 낸 거 있잖아요. 그 국민연금 낸 거를 연금소득공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금소득공제로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낸 거는 전액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금소득에 한해서 이제 이걸 빼주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들면 소득이 없으니까 그죠? 소득이 없으니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이렇게 연금의 형태로 이렇게 돈을 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해서 이렇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쓰는 거라 이자 비용이 소정의 이자 비용이 발생될 수 있죠. 그 이자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는 연금소득에서만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시험에 중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별소득공제. 여러분, 특별소득공제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건강보험료 낸 거, 고용보험료 낸 거,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낸 거, 이런 건강보험료 등,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 주택 자금 관련해서, 지출한 것들에 대해서도 또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은 큰 구조만 보시면 돼요. 이 밖에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등등등 또 소득공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험에 주로 다루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공제는 이렇게 인적공제,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이렇게 해서 뭐 2년주 특신 이렇게 앞자 따가지고 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 가서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소득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공제도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비용을 뺀 다음에 진짜로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과세표준.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이 세율은 우리가 앞전에서 봤던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8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이 바로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산출세액에서 이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감면받거나 공제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우리가 차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감면 쪽은 저희 세무위급에서는 안 나오고요. 세액 공제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세액 공제되는 거는 이렇게 자녀 세액 공제도 있고, 뭐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대요, 여러분? 연금계좌 세액 공제도 있고, 특별세액 공제도 있고, 뭐 그 밖에 세액 공제들이 있어요. 자녀 세액 공제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뭐한 명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세액으로 빼주는 거예요. 또 근로자들은 일반 사업자들과 다르게 소득을 액면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해서 근로소득의 산출세액에 일정 류를 곱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으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연금모음료 공제는 요 위에서 봤던 연금모음료 공제는 국민연금 낸 거를 공제해 주는 건데 국민연금 낸 거. 이 밑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뭐냐면 우리 연금저축을 한다든지 우리가 연금저축을 한다든지 또는 저축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국민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으로 이렇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이 있으면 일정 한도 내에서 일정 류를 곱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특별세액공제는 여러분 우리 보험료라든지 보험료, 또 의료비, 또 교육비, 기부금 이렇게 항목별로 지출한 거에 대해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 류를 곱해서 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특별세액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밖에 세액공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이 나오면 자, 가산세를 더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연도 중에 기납부한 세액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납부한 세액은 빼고 나머지를 차감 납부한 세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 구조가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걸 뭐 지금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전체 구조를 꼭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거주자가 있어요. 이 거주자가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거주자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강의료를 받아요. 그럼 이 갑이라는 거주자가 강의료를 받으면 이거는 이 갑이라는 거주자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인데 자, 만약에 이 강의료 받은 게 이 갑이라는 거주자가 만약에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를 받은 거다. 본업은 따로 있고. 그러면 이 강의료는 이 갑이라는 거주자의 기타 소득이 돼요. 기타 소득의 성격은 주로 이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강사료 받는 거를 이 갑이라는 이 개인 거주자가 사업적으로 해가지고 강의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소득이 돼요. 사업소득. 근데 만약에 이 강의료를 이 갑이 학원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으로 받는 거다. 그러면 그렇죠.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득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근로자가 학원한테 강의료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이 갑의 사업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3%를 원천징수해요. 그러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3%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97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 30만 원만큼은 학원이 원천 징수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이 학원에서 갑이라는 이 강사를 대신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만약에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종합소득 금액 이 금액 안에는요. 이 종합소득 금액 안에는 분리과세되는 각 소득별로 이제 분리과세되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각 소득별로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된 것들은 우리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만약에 분리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다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다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사업소득은 다 종합과세 됩니다. 사업소득은 다 종합과세가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 소득세 신고가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지저분하니까.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자, 만약에 이 갑이라는 강사가 이 소득이 1년 동안 다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소득 받은 거는 종합과세 되는 소득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 강사료를 받을 때 이 갑은 원천징수로 30만 원을 내고요. 30만 원을 내고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소득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자소득 금액은 없어요. 배당소득 금액도 없어요. 근로소득도 없어요.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거주자는 이 사업소득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우선은 연도 중에 강의로 받을 때는 원천징수로 30만 원의 세금을 내고요. 나중에 1월부터 12월 기간 동안에 다른 소득을 다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 갑이라는 이 강사는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인데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1,000만 원과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4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 갑은 사업소득 금액이 6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도 60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런 인적공제나 이런 뭐 연금보험료공제나 이런 종합소득공제를 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이 종합소득공제가 200만 원이었다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는 거죠? 과세표준이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400만 원이면은 6%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참고로. 그러면 400만 원에 6%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24만 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4만 원을 또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 근로자가 아니라 이 갑이라는 거주자가 뭐 자녀라든지 이런 세액공제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또 빼는 거예요. 그럼 세액공제 되는 거는 뭐 15만 원 있었다 이렇게 그냥 한번 가정해봐요. 그냥 제가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24만 원의 산출세액인데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빼게 되면 결정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결정세액은 9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9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냐? 가산세는 없다고 했을 때? 그럼 9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될까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1,000만 원의 강의료에 대해서는 이미 학원에서 강의료를 받을 때 30만 원으로 세금을 미리 낸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만 원을 미리 냈으니까. 그러면 9만 원의 세금이 결정됐는데 30만 원의 세금을 미리 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세금을 더 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9만 원, 30만 원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21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지금 받은 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었다 그러면 아예 종합소득 금액은 빵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종합소득 금액 안에는 여러분 봐요. 이 종합소득 금액 안에는 비과세 되는 소득, 각 소득별로 이러이러한 소득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중에 뭐 식대 같은 경우에는 월에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뭐 그런 비과세되는 소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과세되는 소득은 이 종합소득 금액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종합소득 금액 안에는 각 소득별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각 소득별로 분리과세되는 소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리과세되는 소득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용 근로자의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예요. 그럼 만약에 일용 근로소득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왜? 분리과세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복권 당첨 소득 같은 건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복권 당첨 소득도 세무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분리과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권 당첨된 것도 여기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이 안 돼요. 이처럼 중요한 거는 각각의 소득별로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들이 있고요. 각각의 소득별로 이러이러한 소득들은 분리과세학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이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와 연금소득 공제는 실제 비용이다, 아니다? 실제 비용이 아니에요. 실제 비용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연금소득 공제는 실제 비용이 아니라 일정 율을 곱해서 소득세법에서 비용처럼 공제해주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용어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자, 수익을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고요. 비용을 뭐라고 한다? 필요경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라고도 부른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은 이처럼 좀 지워볼게요. 이처럼 각각의 소득별 총수익 금액에서 관련된 비용을 뺀다는 거. 근데 이때 이자나 배당소득은 불로소득이라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런 글자가 들어갔는지. 자, 필요 경비예요, 여러분. 기타 소득 공제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비용을 빼는 거예요. 각각의 비용을 빼는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뺀다는 거. 이건 실제 비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종합소득 금액 안에는 비과세, 각각의 소득별 비과세로 규정되는 소득과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이 종합소득 금액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공제는 이건 제가 복사하다가 뭐 이상한 게 들어갔는데 필요경비를 빼는 겁니다. 기타 소득공제라는 건 없어요. 또 오해하실까봐 자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본 구조를 익혔다면 다음 교시부터는 이제 어떤 걸 공부하게 되냐면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 뭐고 배당 소득이 뭐고 이렇게 각각의 소득별 이론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